네, 안녕하십니까. 이광민 변리사입니다. 제가 제자리에 앉아서 다른 분들 강연을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드는 생각들을 좀 쓰다가 재미있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AI와 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의 창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창하게 말하면 우주의 원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고, 이러한 세상의 법칙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내면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 생활에 유용한 도구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고,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드는 생각이, AI가 인간 생활에 유용한 도구를 만든다. 인간 생활에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를 AI가 이해한다는 말인가? 그 AI가 인간을 이해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을까? 또 우리는 AI를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고, 저는 우리가 이런 거창한 AI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이 AI와 특허와의 관계, AI 관련된 기술들이 적용된 특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I와 특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AI 관련 발명의 특허 분쟁 사례, 그리고 관련 발명의 특허 심사 사례, 그리고 AI 관련 발명의 출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무엇인가 특허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특허하는 사람 관점에서 볼 때 AI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나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신경망 연산을 수행하고 우리가 의도한 예측값을 출력하도록 신경망을 학습한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A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AI 알고리즘은 소정의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예측값을 출력하도록 학습을 통해서 그 신경망 연산을 수행하는 신경망의 가중치와 파라미터를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AI는 신경망 알고리즘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 신경망을 학습하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AI와 관련되는 기술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신경망 연산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구성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신경망 연산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구성이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성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왔던 것이죠. 신경망의 구조를 이루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그리고 머신러닝 기법, 데이터 처리 방법에 주로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망 연산을 이용해서 기존의 프로세스들을 개선하는 어떤 AI 응용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신경망 연산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구성 기술들로는 AI 관련 연산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아키텍처, AI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AI하고 관련되는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런 기술들이 대상이 되는 AI 발명은 무엇일까? 종래 왼쪽에 보시는 종래의 발명은 우리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장치, 제조 방법,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관련 발명도 원칙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설명을 부과를 한다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인데, 기존의 연산 장치하고는 조금 달리 새로운 수학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새로운 구조의 연산 장치, 프로세서 또는 신경망 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장치를 우리가 AI 관련 장치 발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래 물질 발명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AI 관련 발명을 어떻게 분류를 해볼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AI 관련 발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습 데이터라든지 또는 입력에 사용되는 어떤 의도한 예측값을 꺼내기 위해서 어떤 입력 데이터들을 넣었을 때 더 좋은 예측값들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의 특징,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발명 카테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조 방법에 대응되는
AI 관련 발명은 연산 방법,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신경망의 구조라든지 신경망 모델을 포함하는 그런 연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AI 관련 발명으로 특허 분쟁 사례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결론이 난 것들 중에 좀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싱귤러 컴퓨팅사하고 구글하고의 이제 특허 침해 소송이 있었는데요. 구글의 텐서 프로세서 유닛이 싱귤러 컴퓨팅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2019년에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대상 특허는 보시는 것 같은 이제 미국 특허들인데 이 특허들의 내용은 조금 기존하고는 다른 연산 방식을 사용하는 연산 프로세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정밀 고동적 범위를 실행하는 유닛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산 유닛들은 정확한 수학적 계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산기나 컴퓨터 장치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세서와는 달리 약간 다른 결과를 생성하는 방식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들에서 제안하는 그 저정밀 고동적 유닛은 연산의 정밀도를 낮추는 대신에 처리 가능한 데이터의 동적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서 AI 신경망 연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대량 데이터의 연산을 굉장히 처리를 빠르게 한 프로세서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고정밀 전산 유닛하고 그 LPHDR 연산 유닛하고의 그 특성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정밀도가 차이가 있고 동적 범위의 차이가 있고 적용 분야에 각각 다르게 있는 이런 특허들입니다. 이런 특허들에 대해서 구글의 주장은 싱귤러사의 특허들이 어떤 추상적인 아이디어만을 다루고 있어서 구체적인 혁신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특허법 101조에 따라서 특허 성립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를 주장을 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법원은 싱귤러사의 특허가 특정 기술적 사용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고 단순히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원에서도 역시 일부 청구항은 무효지만 주요 청구항들은 유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었던 실무자들로서는 조금 아쉬운데요. 관심 있었던 이러한 그 특허들의 실제 침해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니까 양사는 그 합의에 이르러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그 사례가 소노스하고 역시 또 구글의 분쟁이었는데요. 구글사의 네스트 스피커와 같은 제품들이 자사의 멀티룸 오디오 시스템에서 사용자 그룹화 및 제어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특허는 멀티룸 오디오 시스템에서 특정 존을 관리하는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이 특허의 내용을 보면은 사용자 맞춤형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존 씬이라는 것을 생성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사용자의 선호도와 사용 패턴을 학습하고 맞춤형 제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특정 시간대에 자주 사용하는 스피커 조합을 학습하고 자동으로 해당 씬을 검출하고 사용자가 어떤 그 특정 시간대에 나타나면 해당 씬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적용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스피커 그룹들을 관리하고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서 그 스피커 조합들을 다양하게 활성화하는 그러한 제어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실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게 구글사는 특허가 이제 무효임을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효 사유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또 구체적인 기술 구현이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이 되고 양사는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볼 때 지금 AI 관련 기술들 발명들에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침해 대비까지 간 사건을 발견하지 못했고 일단 AI 관련 발명 특허들이 특허의 성립성에 대해서 많이 챌린지를 받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AI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특허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특허로서 보호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실제 심사 사례를 통해서 어떤 특허의 내용들은, 어떤 조항들은 거절이 되고 어떤 조항들은 등록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명은 그 종래에는 그 배터리에서 2차 전지에서 전해질 용액의 수량적 분석을 위해서 핵자기 공명 분광기라든지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라든지 고성능 액체 색채 분석기와 같이 굉장히 고비용의 분석 툴을 사용을 해서 실제 전해질 용액 속에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명은 놀랍게도 전해질 샘플 용액의 스펙트럼을 캡처하고 그 스펙트럼 신호만을 분석을 해서 그 스펙트럼의 특징들로부터 어떤 성분들이 그러니까 소정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특정 성분들을 검출을 해내는 그런 AI 모델을 만들어서 특허를 등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심사 과정에서 인용 발명에 의해서 거절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인용 발명일은 배터리 셀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스펙트럼을 산출하는 인용 발명이 인용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유사한 인용 발명이 있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에 의해서 샘플의 전해질 성분의 양을 결정하는 이러한 특허가 선행 기술로서 인용이 되었는데, 보정 첨광을 보면 이 최초 첨광하고 보정 첨광에서 보면은 전해질의 어떤 성분 그 양을 측정하는 성분이 그 육불화인산 리튬이다라는 것을 특정을 해가지고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심사관 그 각국의 심사 실무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에서는 비록 이 발명에서 사용되는 신경망 연산의 절차 또는 신경망 자체, 학습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소 유사성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 결과물,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출력의 대상이 뭐냐, 예측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특허가 등록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절차가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 연산에 기초한 2차 전지의 충전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인데요. 종래 기술을 보면은 배터리 상태 검출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래에 뉴럴 네트워크 방식의 검출 장치를 사용해서 배터리의 SOC라든지 SOH를 검출하는 경우일지라도 배터리가 성능 저하로 인해서 그 측정 정확도가 변동되고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발명은 뒷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정신호 발생 장치라는 구성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정신호 발생 장치를 통해서 배터리의 일시적인 성능 저하라든지 배터리 방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높은 정확도로 출력 파라미터를 제공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 연산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인용 발명을 통해서 최초에는 거절이 되었는데요. 최초 첨광이 이렇게 있었는데, 최초 첨광은 배터리의 내부 상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배터리의 현재 충전 상태의 캘리브레이션을 반영하는 입력 파라미터를 생성하기 위한 생성 수단,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입력 데이터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기술 수단의 차이를 넣어서 보정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특성에서의 성능 저하에 관해서,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충전 및 방전 특성에서의 성능 전화에도 관계없이 캘리브레이션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보정 내용을 통해서 진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바로 이 보정신호 발생 장치 9번 항목에 대한 것을 특정을 한 것인데요.
이 케이스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설령 동일한 신경망 구조를 이용하더라도 어떤 입력 데이터의 변화를 가져와서 그 출력의 어떤 효과가 다르다면, 신경망의 출력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기술 수단의 차이에 의해서 진보성이 인정되었다, 이런 시사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절된 사례를 좀 보겠는데요. 이제 배터리를 포함하는 장치에 대한 것인데, 배터리 내부의 특성 파라미터 값을 산출하도록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 입출력 파라미터 값을 감지하고 감지된 입출력 파라미터 값에 대응하는 특성 파라미터 값을 획득하는 단계, 이런 절차들로 이루어지는 배터리의 충방전 제어 방법에 관해서 청구항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기술로 인용된 인용 발명에 의해서 이러한 절차들이 모두 제시되어 있다라고 거절이 되었는데요. 인용 발명 1에는 전처리 외로는 배터리 전압 전류를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SOC를 연산하는 반복 학습 과정을 수행하고 뉴럴 네트워크 연산기를 이용하여 입력 신호에 대한 SOC를 출력한다, 이런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항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AI 관련 발명들에서 심사관들이 제가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점 중에 이 4가지 요소를 어떤 선행기술들하고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학습 데이터가 차이가 있느냐, 아니면 최종 출력을 하는 출력물의 차이가 있느냐, 입력하는 측정 데이터의 차이가 있느냐, 신경망 구조의 차이가 있느냐, 주로 이 4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발명을 보면 인용 발명하고 비교해 볼 때 입력 데이터라든지 출력 결과물, 머신러닝 모델, 이런 것들에 모두 구분되는 특이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4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것도 인용 발명들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아서 최종 거절이 된 케이스입니다. 다음 발명을 보겠습니다. 다음 발명은 필름 결합 검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인데, 제조 공정 내 필름의 이미지를 획득해서 그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결함, 디펙트 이미지를 검출하는 결함 검출부를 가지고 있는 검출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인용 발명으로 인용된 선행 기술에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었는데요. 2차 버전까지 가서도 심사관은 최종 거절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머신러닝 모델의 특이성이 전혀 다른 차이가 없었고, 출력 결과물, 필름의 결함을 검출하는 것인데 그 특이성도 없고, 입력 데이터도 이미지 획득부에 의해서 획득한 단순한 필름 이미지 자체였기 때문에 그 특이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론에는 학습 데이터에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심사관은 그 학습 데이터 역시 인용 발명에 기재된 내용, 그리고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해서 통상의 기술자가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심사 사례에서 심사관들이 청구항을 볼 때 AI 관련 발명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 그다음에 입력 데이터, 출력 결과물, 그리고 신경망의 구조, 연산 절차의 구조, 이런 것들이 선행기술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 진보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AI 관련 발명을 추론을 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AI 관련 발명의 어떤 법적인 성립 요건, 그 다음에 관련 발명의 양태와 특허성, AI 관련 발명의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 가능 요건을 특허청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이 쉽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모든 발명에서 마찬가지지만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수단, 기술적 과제 등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 발명이 구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세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구체적인 해당 그 인공지능 모델, 사용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단순하게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한다 이렇게만 적고 가는 케이스들이 과거에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미 다 사용되고 있고 공지의 구성들이기 때문에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요소로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했다라기보다는 그 기계학습 모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세서에 기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명의 성립 요건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관련 발명은 아까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드웨어 관련된 관련 말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발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 관련 발명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성립 판단 요건과 그 기준과 동일하다고 특허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신경망이 적용된 또 신경망 연산이 어떤 소프트웨어 절차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것인지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진보성 부분일 텐데요. 어떤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원하는 예측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분야에 이용되고 있던 방법, 수단 등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그냥 그 조합에다가 신경망만을 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어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신경망을 이용해서 어떤 발명의 개선을 이루었다,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신경망이 기존의 신경망 구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연산을 다르게 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발명을 이제 여러 가지 양태를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 구분된 발명들의 특허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은 새로운 학습 데이터로, 가장 밑에 있는 그 새로운 학습 데이터로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할 때, 그리고 새로운 학습 알고리즘, 새로운 신경망 구조, 이러한 것들이 진보성 확보에 가장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결과물의 활용에 특징이 있는 발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학습 결과물을 그냥 단순히 기존에 있는 공지의 어떤 분야에서 확인하는 것들은 단순한 설계 변경에 해당해서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특허청 심사 사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명이 적용되는 분야만을 달리해서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던 유사한 그 신경망 모델을 적용한 절차를 나의 분야로 끌고 와서 특허를 낸다 하더라도 진보성 확보가 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 발명과 특허 침해는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 침해 입증 용이성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습 모델에서 특히 2-4, 2-5 새로운 학습 알고리즘이라든지 새로운 신경망 구조, 이런 것들은 침해 입증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소프트웨어 포렌식 기법이 매우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허 추론을 통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 좋고, 더 나은 방법으로는 어떤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이나 후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첨관 작성을 이제 병행하는 것, 그리고 인터페이스라든지 결과물 중심의 첨광을 작성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른 특허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도 좀 AI 관련 발명에서는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AI 관련 발명에서 공지의 AI 모델을 적용해서 그 실시를 하는 경우에 그런 침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지의 모델들이 등록되어 있는 관련 특허를 좀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